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안녕하세요.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64화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안 치고 머리 묶고 있는 우리 범활동가. 저는 민원련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청년회장 이봉활동가입니다. 예, 청년회장 지금 머리 먹느라고 바쁘십니다. 자, 저희 오늘 시간이 없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방송이 생각보다 너무 길었어요. 어제 들었거든요. 제 되도록이면 집에 가는 길에 차에서 듣는데 길어가지고 집에 가서도 한참 들은 것 같아. 예. 1시간 좀 넘었는데. 그죠? 길긴 길었다. 편집하느라 고생하셨어요. 1시간 넘으면 좀 긴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 짧고 굵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누구부터 할까요? 항상 저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뭘 그렇게 또 여쭤보십니까? 네.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억압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D픽인데 어떡해. 네. 방송 저는 오늘의 전원책. 오늘의 코너 전원책. 가나요? 네, 오늘의 전원책. 전원책이니까 참 재밌는 게 지금 뉴스를 본인이 맡아서 시작한 지 이제 일주일이 갓 지났죠? 일주일이 갓 지났으니까 이분이 주말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하면 6일 정도 방송하신 거예요. 클로징 코너에 오늘 이 사람이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한 사람을 찝어서 패거든요. 전원책가 그게 패는 용도예요? 네, 패는 용도예요.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총리, 김상곤 장관 네, 내가 깠어요. 돌아가면서 네. 하나씩. 네, 한 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까는 코너인데 재밌는 게 문재인 대통령만 2번이야. 6일 사이에. 아무튼 참 열심히 사십니다. 보면서 저도 참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 듭니다. 진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지난달 말부터 시작됐어요. 네. 그러니까 6월 한 30일, 29일 이때부터 해서 7월 7일까지. 7월 7일이면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은 이미 끝났고 이제 독일 정상회담 하고 뭐 G20 만나고 이럴 때입니다. 근데 7월 7일까지 TV조선이 줄기차게 매달린 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보도입니다. 이거를 7월 4일부터 왜냐면 7월 4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쏴버렸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하필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 나가 있을 때 그것도 거의 이제 외교하는 그 일정 내내 주된 주제 중에 하나가 다 북핵 문제였거든요. 독일 정상 만날 때, G20 만날 때, 또 시진핑 만날 때, 미국 트럼프 만날 때 계속 북핵 문제가 주요 이슈였는데 북한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미사일을 쏴버렸잖아요. 그때부터 TV조선이 그냥 매일매일 한반도 전쟁 보도를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7월 7일 날 낸 보도들이 그동안 냈던 보도들 중에서 가장 나빠요. 네, 정말 나빠요. 왜냐면은 이거는 거짓말이야. 왜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되게 막 미국에서 공식 입장으로 나온 적도 없는데 자꾸 선제 타격 얘기하고 핵미사일 발사한다. 이거 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뭐 김정은을 암살한다 막 이런 거를 거론하는 수준이었다면 7월 7일 날에는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근거를 만들어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가 보도 제목이 핵은 미국과의 문제 대화 거부라는 제목인데 이게 뭐냐면 7월 7일 보도인데 7월 6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가가지고 퀘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그 베를린 구상이라고 불리우는 대북 평화 정책, 그러니까 대북 정책의 어떤 구상을 밝힙니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일종의 시그널을 보냅니다. 우린 이전 정부들과 달리 이명박근혜 정부와 달리 우린 흡수 통일을 배제한다. 안 한다. 너네들을 보장해줄게. 대신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적십자 회담 얘기도 나오고요. 뭐 남북 군사 회담 얘기도 나오고 뭐 결정적으로는 이제 북한이 어떤 올바른 조건만 북한이 마련해주면 김정은을 만날 용의도 있다. 이런 말도 했고요. 아무튼 근데 이게 또 그런 얘기만 이게 좋은 얘기만 해준 건 아니고
바로 이틀 전에 있었던 미사일 도발은 매우 실망스럽고 대단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점점점 높아지는 군사적 긴장의 악순환이 한계점에 이른 지금 대화의 필요성이 과거의 때보다 절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미 양국은 제재는 외교적 수단이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큰 방향에 합의했습니다. 북한의 선택에 따라 국제사회가 함께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의 대화 여건은 북한의 결정에 달려있다. 이런 식으로 좀 경고성 발언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 그런데 통일 대박 이런 전 대통령에서 볼 수 있었던 이런 모호한 발언은 볼 수 없었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은 그러니까 북한을 어떻게 이렇게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려는 미끼를 좀 구체적으로 던졌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게 7월 6일 날 나왔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근데 지금 TV조선이 7월 7일 날 보도를 내면서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보도한 건데, 자, 그 근거가 뭐냐? 자, 전원책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 무인기 실험 보고 있는 김정은 웃는 모습 보니까 또 화가 나는군요. 이 통미봉남. 이 북한의 그 정책이죠. 남측과는 얘기하지 않고 미국과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의 이 전략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왜 바뀌지 않는지 근거는 말해주지 않지만 어쨌든 바뀌지 않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 6일 베를린 구상을 말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날 그런 제의를 했지만 북한이 통미봉남을 내세워서 사실상 걷어찼다. 핵미사일 문제는 철저히 북미 간의 문제라면서 다른 나라는 빠지라고 했습니다. 대북 문제에 운전석에 앉겠다던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사실상 걷어찬 겁니다. 이렇게 왜요? 보도했어요. 언제 걷어쳤대요? 자, 그 보도 근거가 뭐냐면은 북한 외무성이 오늘, 그러니까 오늘은 7월 7일을 말합니다. 오늘 북한 외무성이 우리는 미국의 심장부를 마음대로 타격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밝히면서 핵과 미사일 문제는 다른 어떤 나라도 아닌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청산되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 다른 나라는 물러나라. 7월 7일 날 북한이 이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6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제안을 했으니까 북한 외무성이 7월 7일 날 다음 날 이런 통미봉남을 발표하면서 거부했다 이거거든요. 거부한 것 같은데?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TV조선이 전한 핵무기는 세계 어떤 나라도 아닌 미국과 북한만의 문제다. 다른 나라 물러가라. 이게 7월 7일 날 나온 게 아니라 이미 7월 5일 날 북한 김정은이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냥 또 시제가 차이가 네, 또 시간 가지고 거짓말한 거예요. 네. 그 진짜 워딩이 그대로 북한과 미국 사이의 문제다. 이런 워딩. 이게 그대로 7월 5일 날 이미 북한이 발표한 거라고요. 전원책 앵커가 네. 그게 그 이후에 나왔다고 표현을 하나요? 아니, 전원책 앵커는 그렇게 말 안 하고 리포트에서 기자가 북한 외무성이 오늘 이런 입장을 냈다고 말을 해요. 오늘이라고. 네, 오늘이라고. 이건 완전 거짓말이죠. 완전 거짓말이네. 새빨간 거짓말이죠. 네. 이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오늘 대변인 성명을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의 심장부를 마음먹은 대로 타격할 수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TV조선 보도에 의하면은 북한은 7월 6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제안을 하기도 전에 미리 알고 7월 5일 날 하루 전에 미리 그런 성명을 발표한 거야. 예언자다. 그 정도 예언. 네. 이거는 좀 제가 좀 비꼬려고 하는 말이고 날짜를 교묘하게 바꿔서 거짓말한 거죠. 시청자를 기만한 거죠. 아니 왜 그런 거는 보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신문도 미국하고만 아마 북한은 대화할 것이다. 근데 그렇게 날짜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도해야죠. 조작하지. 그러니까 북한이 통미 전략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이 잘 먹히지 않을 것이다. 그죠. 난관이 예상된다. 그 정도. 이런 식의 보도는 당연히 가능하죠. 그런 분석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TV조선은 북한이 통미 전략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제의를 거부했다고 보도했거든요. 야, 이런 거짓말쟁이들. 네. 이거는 완전 뉘앙스 차이가 완전 다르죠. 그냥 베를린 제안이 잘 먹히지 않을 것이다와 북한이 공개적으로 거부했다는 완전히 이건 팩트 자체가 다른 거죠. 완전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 뭐 통일봉합 했어도 옛날부터 해왔잖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도 김정은 대통령도 저기 갔다 왔죠. 가서 네. 선언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괜찮다 그거예요. 아니 보수 언론들이면 야 북한 하는 짓 봐라. 베를린 제안 먹히겠니? 잘 안 먹힐 것 같아. 이런 분석 내놓을 수 있어요.
내놓을 수 있는데 TV조선처럼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거짓말이죠. 북한이 막 그날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부한 것처럼 완전히 다른 건 팩트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TV조선이 그동안 한반도에 그러니까 미군이 뭐 김정은을 암살한다, 뭐 핵미사일 발사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가능성을 여러 번 타진했는데 7월 7일에는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라는 아예 보도 제목을 뽑았어요. 그거 뉴욕타임즈에서 나와요. 이것도 조선이랑 똑같이 나오다. TV조선은 뉴욕타임즈 가지고만 하지 않죠. 또 장난을 하나 쳤지. 뭐냐면은 자 지금 뭐 전원책 앵커가 또 막 분위기를 띄워요. 미국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 미국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과거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이후에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 혹시 익명? 아니에요. 익명 아니에요. 이번에 이름을 말했지. 익명이 아닌데 그게 거짓말이야. 자, 얘기할게요.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일단 리포트에서 처음으로 근거로 제시하는 거는 뉴욕타임즈의 보도인데 이미지 기자가 이번에 보도합니다. 북한이 재래식 무기로 한국 군사시설을 조준하면 몇 시간 내에 3천여 명, 민간인을 공격하면 하루에 최대 6만여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북한의 핵 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하면 최악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를 보도했습니다. 이게 뉴욕타임즈 보도를 보면요.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를 막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쟁할 건지 쓴 게 아니라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참혹한 결과가 나오는지 그런 보도예요. 그죠. 사실 그 보도를 보면 이거 선제 타격이나 이렇게 군사적 옵션을 섣불리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물론 뉴욕타임스 보다 그런 워딩 하진 않아요. 네, 하진 않지만. 하지마 이런 건 아닌데 보도 내용 자체가 그런 거예요. 네. 전쟁이 나면은 뭐 얼마나 죽고 막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거를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라고 마치 전쟁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교묘하게 왜곡한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거로 제시하는 게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겠다면서도 필요할 경우 군사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중국과도 협력을 하고는 있지만 북한의 전쟁 노력은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발언도 사실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의 근거로 가져오긴 좀 무리가 있어요. 전혀 다른 말이죠. 그죠? 그냥 북한한테 경고하는 거잖아. 너네 그런 전쟁 노력 굉장히 심각해. 심각한 결과 초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이런 경고 발언이에요. 한반도 전쟁이라는 워딩이 리포트 어디서도 나오지가 않아요. 북한과 뭐 미국과 뉴욕타임스 보도의 그 어떤 입장에서. 근데 제가 찾아봤어요. 그냥 TV조선이 매티스 장관의 발언까지 갖다 붙였으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혹시나 이거 가지고 장난쳤을까봐 아니나 다를까 혹시나는 역시나가 됐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발언 중에 그나마 센 것만 잘라서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날 TV조선이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의 근거로 갖다 붙인 이 매티스 장관의 발언, 이 발언의 풀 버전은 어떤 발언이냐면은 하나하나 읽어드리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전쟁을 촉발할 만한 일은 아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외교적 경제적 노력을 주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TV조선이 보도한 그 발언이 나와요. 이 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 북한의 이번 미사일이 전쟁 낼 만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 당국은 경제적 외교적 노력을 주도할 것이다. 그 다음에 북한의 저러한 전쟁 노력은 상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자, 이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 이후의 상황, 최근 상황까지 보면 어제 7월 10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강경화 장관이 미국하고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북한에 들어가는 원유를 차단하겠다는 논의가 시작됐죠. 이게 다 뭐예요? 경제적, 외교적 압박이죠. 군사적 압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때 7월 6일 날 매티스 장관의 발언도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전쟁 같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근데 TV조선은 그 발언 중에 북한을 경고하는 단락만 딱 잘라가지고 보도하면서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라는 보도 제목을 뽑아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전쟁을 좋아해요? 네. 이거는 되게 초보적인 수준의 왜곡이고 일단 왜냐하면 검색만 해보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네. 매티스 장관이 무슨 발언했는지 검색만 하면 다 나와요. 물론 영어라서 좀 힘들지만 아무튼 이런 초보적인 왜곡을 하면서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한반도 전쟁을 계속 보도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전쟁하면 좋나? 네, 전쟁 나길 바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얘네 대선 때부터 계속 전쟁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드는 생각은 이거는 이제 뭐 우리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도 페이스북에 써놨는데 요새 조선일보나 이런 극우 매체들 하는 보도를 보면 전쟁 나길 바라는 것 같은데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니까 최경영 기자가 볼 땐 야 이거는 전쟁이고 뭐고 전쟁보다 문재인이 더 싫은 거죠. 네? 그래서 내는 보도라는 거예요. 차라리 전쟁이 났으면 좋겠어. 문재인이 싫으니까. 이런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그건 다 좀 오바야. 네, 아무튼 그래서 전쟁이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막 아니 그런 거지. 그냥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안보관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안보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왜 그 안보관이라는 게 그가 딱 이 색깔론으로 모든 것을 잡을 수 있잖아요. 뭐 노동 문제고 뭐고 간에 국가가 이렇게 뒤숭숭하면 안보. 계속 뭐든지 뭐 이렇게 개혁 작업의 모든 것에 걸림돌을 안보로 얘네가 할 수 있거든요. 안보라기보다 빨갱이. 그런데 그게 그 빨갱이 얘기를 하려면 안보라는 말을 불안. 그러니까 일단은 이 분단 상황에서 공포감이 없으면 이 정권을 유지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보수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공포감을 줘야 돼. 그러니까 평화 이런 느낌이 오면은 태평성대가 오면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기네들 무기가 없어서 할 게 없어. 네, 할 게 없어요. 논리가. 그러니까 계속 그 보수를 결집시키는 데 있어서 최고의 군불은 무조건 안보 불안. 전쟁이 무조건 안보 전쟁. 불안. 근데 요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심지어는 강경화 장관도 지금 여론이 완전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는 거야. 반대급부로. 자꾸 안보 쪽에서 좋은 평가가 나오니까. 왜냐면은 이런 조선일보나 자유한국당의 어떤 예상과는 달리 기대와는 달리 너무 미국하고도 잘하고 와버린 거예요. 한미 동맹을 강화시켜서 왔어 실제로. 대화와 제재를. 네. 자유한국당하고 논평 뭐라고 냈어요? 환영한다고 냈어요. 짧게 딱 한마디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신중반미여야 되는데. 네. 딱 이거 해야 되는데 기대하고 어긋난 거야. 왜 북한을 압박하고 있지? 네. 그러니까 TV조선이 오버하는 거지. 야, 씨, 전쟁 날 거야. 막 미국이 전쟁, 그러니까 하는 거 보면은 다 이거예요. 미국이 전쟁 낼 거야. 이런 보도란 말이에요, 전부 다. 넥타이 색은 맞췄지만 마음은 맞추지 그렇지. 못했다고. 맞아. 엄청 오버하는 건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정말 아무도 안 믿어요. 내내 종편에서 뭐 미사일 발사하던 간에 뭘 하던 간에 내내 이 전쟁 불사론 이런 것들은 그리고 계속 말하는 선제 타격 수준이 아니고 김정일 참수 작전 들어갔다 뭐 작게 뭐 들어갔다 뭐 미국에서 뭐가 논의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계속되는데 지금 봉우 씨가 말하는 이런 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시기를 자꾸 장난치는 거 그리고 발언의 중간을 이제 따서 중간 없애버리고 결론만 따가지고 그것이 전쟁 불사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아니 조금이라도 비슷한 발언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전쟁은 안 하겠다는 발언이거든요. 사실은 그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쟁하겠다는 발언으로 바꿔버리는 거는 이건 진짜 막 하자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제가 볼 때 조선일보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미국이 한반도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다 못해요. 네, 심하게는. 그래서 제가 볼 때 최근에 지금 TV조선만 되게 세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 미국이 뭐 핵미사일을 쏜다느니 막 이런 얘기가 제가 볼 땐 전원책 앵커에 영향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치. 예를 들어서 뭐 통미봉남 전략, 북한은 이 전략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이런 멘트는 사실 언론이 함부로 하면 안 돼, 절대 하면 안 되는 발언이에요. 자신의 의견을 그냥 보도해서 내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전원책 앵커의 앵커 멘트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거야 그냥. 굉장히 전원책 앵커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보도 자체가 스트레이트인데 그 보도에서 의견과 사실을 구분해야 되는 것이고 네. 자기 의견은 나중에 뭐 마지막 클로징 멘트나 이런 데서나 적당히 넣는 거지 그거를 보도 자체에서 그게 사실인 양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심의 규정 위반입니다. 이 사람은 그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해. 앵커 멘트를 자기가 아무리 좀 높은 사람이라고 지금 높게 그러니까 뭔가 앵커로 들어가고 나이 든 분이 이제 들어갔으니 약간 자기 앵커 멘트를 자기가 원래 딴 사람들도 그렇지만 좀 더 이제 독자적으로 보통은 조금 이제 앵커 멘트를 조금 소극적으로 하시는 앵커들은 리포트의 내용을 가져와서 그대로 하잖아요. 그걸 요약해서 말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전원책 앵커는 그 기사를 요약하기보다는 자기 발언을 막 붙이더라고. 근데 이게 이제 의견을 붙이면 안 되죠. 네. 자기가. 그게 너무 세요. 구분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아니 이게 방송 심의 규정에도 사실과 논평을 구분하라는 조항이 있어요. 네.
그건 모를 것 같아요. 근데. 관심도 없지. 신입 기자라 원래 잘 모르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원책 앵커는 마을이부터 돌려야 돼. 경찰서부터 가야 돼. 그래서 신입이 바로 투입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잘 돌아가는 걸 보고. 캡한테 저 시경 캡한테 좀 혼나기도 해보고 그래야. 진짜. 네. 자,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나은 씨 하십시오. 에휴. 저는 깊은 고민 끝에 이재용 관련 보고서를. 야, 진짜 어제 무슨 공장 나왔냐, 공장. 어제 보고서를 엄청 많이 내시는데. 찍어냈어요. 4개 어제.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와, 할 일이 없어서 보고서를 4개나 내다니. 보고서 찍어내는 기계. 신문 아니 다른 거는 근데 다 했던 얘기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삼성전자 실적이 이번에 나왔잖아요. 2분기. 2분기 저도 쓰려다 말았는데. 네. 쓰지 그랬어. 저도 엄청 해. 맞아요. 대박 났다고. 네, 그거 보도자료 그냥 읊는 거거든요. 엄청 그러니까 이게 뭐 애플을 넘어섰다. 진짜? 네, 이번에 그게 실적이 좀 많이 좋게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재용이 구속된 게 그렇게.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잠정 실적이 매출이 60조 원이래요. 네. 그러니까 JTBC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전 세계 제조업체 가운데 영업이익을 가장 많이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연합뉴스 TV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KBS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매출 60조 원, 영업이익만 14조 원을 기록했는데요. YTN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14조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SBS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 14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TV조선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MBC 세계 반도체 시장의 호황 속에 삼성전자가 한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MBN 삼성전자가 새 역사를 썼습니다. 반도체 제왕 인텔을 꺾고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의 영업이익을 능가한 겁니다. 채널A 1983년 삼성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은 도쿄에서 반도체 사업 본격 진출을 선언합니다. 삼성전자는 실리콘밸리의 자존심마저 무너뜨리며 오늘 또 하나의 역사를 썼습니다. 김진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구상에서 가장 이익을 많이 남기는 제조업체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거의 영향이 반도체 시장 자체가 이번에 좀 약간 반짝 호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영향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뭐 구체적인 거는 어떻게 될지 이제 잘 나와봐야지 알겠죠. 근데 요거 관련한 보도들이 좀 눈에 띄는 게 단순히 뭐 애플보다 뭐 좋은 성적을 거뒀다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찬양하는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재용에 대한 어떤 그리움. 아니 야 없어서 잘 됐는데 왜? 제가 그 논리를 말씀드릴게요. 그걸 포기를 안 해. 역시 방송 뉴스보다 뛰어난 점은 저기 있어. 동아일보랑 조선일보가 포기를 안 해. 이재용 리더십 부재, 오너 리스크를 포기를 안 하는데 그 논리가 정말 대단합니다. 일단 이어지기가 어려운데? 아니에요. 아주 잘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기자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이게 원래 실적이라는 게 뭐 한두 달 사이에 있었던 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이전부터 어떤 사업을 쭉 추진해 오고 그 사업의 결과물이 그 해에 그 분기에 이제 추수가 되는 거죠. 이번에도 일종의. 그 분기별 그렇죠. 2분기니까. 예. 네. 그러니까 뭐 이재용 없는 시기에 어떤 나온 실적이긴 한데 조선일보랑 동아일보의 논리는 이거예요. 예전에 이재용이 남들이 다 말렸을 때 반도체 여기에 굉장히 베팅을 했어. 투자를 크게 했어. 누가? 이재용이 결단을 내린 거야. 그래서 걷어들인 거지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말아먹은 사업이 몇 개인지 잘 모르시나 보다. 내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몇 개가 되는데. 오너 리스크를 이렇게 말하면서 그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용의 어떤 투자, 과감한 베팅의 성과인 거고 이거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지금 이제는 없잖아 이재용이. 그러면 다음 분기 어떡해. 우리 이제 삼성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어. 너무 무서워. 지금의 실적은 이재용이 만든 거고. 만든 건데 지금 없으니까 미래가 문제다. 미래를 만든 사람을 감히. 이재용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어떡해. 그러면서 너무 두려워하는 어떤 익명의 모두 익명이에요. 익명의 재계 관계자와 삼성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막
아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왜 꼭 시민 인터뷰를 안 딸까? 잘 모르겠어요. 저 부끄럽죠.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게. 꼭 시민 인터뷰를 안 따고 말이야. 관계자들 입장 따고 말이야.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또 하나는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아예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삼성의 지금 이재용이 없어서 이렇게 좋은 이재용이 없어서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정도까지는 말을 안 하는데 대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사설인데요. 제목이 주목해야 할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희비 쌍곡선 요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요번에 좀 안 좋았고 삼성전자는 막 좋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설 말미에 무슨 말을 붙여주냐면 까딱 잘못하면 삼성도 10년 전과 같은 구멍가게가 된다는 이건희 회장의 어록이랑 그다음에 일근 천하 문안사 이 뜻이 뭐냐면 부지런하면 세상에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래요. 이게 정몽구 회장의 좌우명이래요. 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딱 말해주면서 요거를 잘 새겨야 한다. 이렇게 말해줘요. 이 의미는 뭘까요? 기업 운영에서 재벌 오너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둘의 역할. 그죠. 그걸 부각시켜주는 거죠. 굉장히 우회적으로 말하는 그렇죠. 굉장히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죠. 한국일보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이꼴 삼성 리더십 부재. 이걸 연결시켜서 계속 얘기를 해주고요. 요걸 안 하는 거 매체는 딱 2개. 경향신문과 한겨레. 네. 근데 경향신문이랑 한겨레 보도는 약간 좀 심심하죠. 그냥 실적을 쭉 말해주고 반도체 시장 호황에 영향이 있고 뭐 요 정도로 딱 전달해주는 수준이고요. 경향 한겨레도 사실 되게 막 오버해서 그렇게 얘기는 하긴 해요. 애플을 넘어섰다. 네. 맞아.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언론들이 지니고 있는 아주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왜냐면은 삼성이 분기마다 심지어는 매달 실적 보고서를 내요. 네. 그거를 보도자료로 만들어서 배포해요. 그죠. 보도해달라는 거거든. 거기에 그런 워딩들이 있죠. 사실 딱 받아쓰기 좋은. 예, 딱 저거예요. 거기 있는 워딩들을 받아 써달라고 심지어는 부탁을 해요. 그대로 써달라고. 그러면은 정말 진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다 보도해요. JTBC도 보도했어요 이거. 뭐 저는 뭐 이거랑 연결됐다. 예,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되게 뜬금없는 보도거든요. 그렇지. 왜 언론사가 기업의 매출을 홍보를 해줘요? 말이 안 되잖아. 예.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돼. 시면에 쓸 게 뭐. 네. 그리고 이제 처장님이 어제 보고서를 보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경향 한겨레는 사실 도중동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종이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더 좋은 실적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분석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 그렇게 영향이 있었는지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다. 이거 나도 하려고 그랬네. 할 걸 그랬네. 그래요. 너무 다 똑같이 하니까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 아니 어디 한 군데라도 저렇게 어디 한 군데라도 좀 안 해줘야 되는데 다 똑같이 보고 있으니까. 너무 다 똑같이 하면 마음이 흔들려요. 다 이게 그냥 다 하는 일인가? 그래서 그래도 말하라. 니네는 원래 그런 놈들이니까 안 하고 말죠. 저도. MBC를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의 패배는 없다. 오로지 승리만 있을 뿐. 우리가 돌아왔다. 마홍춘. 어느새 닫힌 공간이 돼버린 KBS는 어쩌면 우리 사회의 축소판인지도 모릅니다. KBS가 다시 국민들 곁으로 진정한 KBS의 주인을 찾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권의 충성, 진실 눈 감아 어이가 없어 더 이상 못 참아. 공영방송으로서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 회복이 시급하다. 촉구하고 싶고요. 또 해직 기자들의 복직 즉각 이루어져야 된다. 촉구하고 싶고. 민얼연의 KM 되찾기 뉴스. 어제 그 고영주 이사장이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1년 9개월 만에 검찰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건가요? 문재인 공산주의자? 네. 이걸 지금 해? 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니 드디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공산주의자라고 발언을 한 고영주 이사장이 박문진 이사장이 1년 9개월 만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거는 뭔가요? 이미 유죄 판결이 나서 명예훼손으로 벌금 맞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민사인가요? 민사였고 이건 형사군요. 형사예요. 네.
그래서 뭐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고 이사장을 지난 6월 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라고 10일 밝혔고 고 이사장을 재판에 넘길지 곧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면 2013년 1월에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 진영 신년 사례회. 이른바. 우와, 이름 장난 아니다 진짜. 그래서 자신이 불임 사건 수사 경험을 말하면서 그 불임 사건의 문재인 후보도 변호사였습니다. 불임 사건은 그런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임 사건이 공산주의 운동이었다는 것은 저는 아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도 이거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건 그야말로 시간 문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그 고용주 이사장이 사람들이 너무 모른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호인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라고 그 검사의 주인공이라고. 그런데 이분이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요. 이렇게 보면 노신사 같대요. 그러니까 정말 점잖고요. 정말 화사하고요. 막말도 안 하고요. 굉장히 젠틀하대요. 그래서 당황스럽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와 다르게. 그런데 다른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굉장히 젠틀한데 그 공산주의자 얘기만 나오면 눈이 헷가닥 도는구나. 예, 그래서 엄청 강경하게 이렇게 발언을 한대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발언들 중에서 막 이렇게 문제 발언이 그동안 되게 많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수다를 떨다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재작년 2015년에 국정감사 때 우상호 대표에 대해서 우상호 대표가 이제 질문을 하는데 우상호 대표는 빨갱이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지?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이 절대 이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정해를 하고 그리고 정해하기 전에 만약에 우상호 대표가 발갱이면 내가 아닌 걸 증명하겠다라고 새누리당 의원이 말할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솔직히 누가 봐도 우상호 의원이 어디 빨갱이야. 그냥 전혀 정치 그렇게 말하기 너무 어렵잖아. 당시 새누리당이었던 하태경 의원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내가 증명하겠다.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회를 끝내고 다시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냐? 빨갱이 이제 빨갱이 맞다고 그랬대. 어머, 어떡해.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은 이 장면이 진짜 정말 재밌는 불쌍해요. 예, 아니 불쌍? 안 불쌍해. 얼마나 무서운 분이 이렇게까지 망상에 빠져 있으면 이건 질병이거든요. 신념에 사실. 강자인 거지. 정신병이에요. 네, 이건 진짜 병이에요. 레드 컴플렉스라 그러죠. 아무튼 그래서 정말 막 이렇게 뒤로 막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신념에 팍 빠져가지고 모든 사람을 색깔로만 구분하니 정말 빨간 안경을 끼고 사는 그런 사람이어서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방송통신이 아니고 방송문화진흥회 MBC의 이사장인 거죠. 사장 뽑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네. 모든 MBC 경영을 감시하는 이사장인 거죠. 이사장인 거죠. 애국 뉴스가 됐다고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MBC 그래서 진짜 지금 사실 저는 김장겸 사장보다도 훨씬 나쁜 게 김장겸 사장을 임명하고 그전에 안광한 사장을 또 이렇게 잘 임명해서 잘 데리고 있었던 이 고용주 이사장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용주 이사장이 또 아시다시피 세월호 특조위에서도 있었고요. 굉장히 막 아주 전방위적으로 네, 자유한국당이 거기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어떤 입장을 지닌 정당인지 다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분 우리가 진짜 예의주시하고 이번에 진짜 적폐 중에 최고 적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바뀌어야 이분이 나가야 MBC 사장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빨리 사법 처리가 결정이 이분 절대 안 나갑니다. 되어야지 되지 제 발로는 않을까. 안 나가요. 이분 사법 처리 받지 않는 이상 제 발로 절대 안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식이 MBC에서요. 어제 자기네들이 이제 내놨어요. MBC 노조에서 김장경 MBC 사장 사퇴해야라는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 몇 %가 나왔을까? 진짜. 저 페북 라이브 봤는데. 네, 몇 %? 김장겸 나가야 된다. 찬성 반대. 96.7%. 95.4%.
이걸 뭐라고 맞히려고 하지? 그러면 고영주 박문진 퇴진해야는 고영주 이사장 퇴진해야 97. 업다운. 보이는데. 아 그래요? 97.6%. 95.9%. 어찌됐든 다 95는 넘었는데 참 0.4% 고영주가 이겼네. 역시 제 생각에 맞잖아. 김장겸보다는 고영주가 조금 더 문제적 인물이라는. 네네. 아무튼 김장겸 사장이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아니오는 4.6%. 이 아니오들 누구지 참 궁금하다. 대충 나오지 않나요? 김세희 기자. 네, 보도본부장 이런 분들, 박상우 문화레저부장 이런 분들이죠. 네, 이런 분들이 지금 활약을 하셨나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KBS 소식은 어제 제가 살짝 전해드렸는데 그 한한상 교수님이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 뭐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라디오 일국장이라는 그분을 지시했던 그 출연 중지를 출연을 못하게 막았던 장난 아니에요. 그분이 징계당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막 회의를 하다가 징계를 당했다 그래가지고 이 무슨 일이지? 그랬는데 머리가 빨리 안 돌아가는 거야. 내 머리가 뭐냐면은 그 사람 말고 딴 사람이 징계당한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무슨 일이지? 막 그랬는데 우리 제가 저랑 친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것은 압을 엄청 잘하는 고영주가 아니다. 고대영 사장의 판단 아닌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속하게 징계해버렸어요. 이걸 수습하려고. 출연 금지 그날 당일날 시킨 그 사유로? 그 사유로 징계를 받았어요. 야, 이건 진짜 근데 약간 줄타기다. 네. 너무 이건 빠른데? 진짜 줄타기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근데 그 블랙리스트 그 사건 이후로 보니까 그 사건 자체보다도 그 안에 다른 이정열 판사 다른 이야기들이 막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더 화제가 앞으로 될 것 같고요. 그 KBS 블랙리스트가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그동안은 이제 뭐라 그러지?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다 이제 안 된 거잖아요. 사실은 저도 예전에 이제 저는 KBS는 아니고 다른 방송인데 제가 이거 민원연 하기 직전에 민원연에 다시 돌아오기 직전에 어떤 방송에 이제 고정 출연으로 뭔가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민원연 출신이잖아요. 전 항상 전 민원연 협동사무처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MB 때. 다 약속됐는데 딱 전화 와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송사에서. 근데 이제 작가가 나중에 민원연이어서 어려울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되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되는 회사면 어차피 말을 못 한다. 왜냐하면 나는 굉장히 센 얘기를 가지고 나갈 텐데 그럼 어차피 말을 못 한다. 그러고 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김윤아 활동가가 작가로 활동했잖아요. 방송국에. 그때도 이런 일이 되게 자기는 많았다. MBC 안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껏 열심히 섭외해서 부탁해서 딱 세팅을 해놨는데 이 사람 안 돼. 그러면 이 사람한테 말도 못하고 그 사정을 다 말할 수는 없으니 무조건 다 내 책임으로 막 하면서 굽신굽신하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 사람을 이제 내보내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근데 요번에도 혹시 보셨어요? KBS에서 발표한 거 보면 카톡 대화를 공개를 했어요. 그 국장하고 라디오 일국장하고. 근데 그 PD가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죠? 그랬더니 너무나 세게 너는 이러저러해서 안 돼라고 말해버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센 그 카톡의 대화가 이런 네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대화들이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오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알고 보면 세상에 고영주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많아요. 곳곳에 꽂혀 있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이 KBS, MBC 경영진이야. 거의 다 그래요 지금. 자 그렇습니다. 적폐 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연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대한민국의 새 시작을 여는 힘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언론 교체 꼭 해내겠습니다.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자, 사실 굉장히 지금 너무 바쁜 게 그 시민행동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 이야기를 하느라고 그걸 세팅하느라고 되게 바쁘고요. 아침에 제가 그 정상화 모임에서 아까 저희 이제 논의하는 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수다를 떨기 위해서 이제 나왔던 말이 제가 오늘 토론회 하나 가거든요. 오후 2시 반에 하는 토론회인데요. 언론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새 정부의 언론개혁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근데 이제 그 발제문을 먼저 이제 읽어봐야 갈 거 아니에요. 발제문을 읽다가 그동안의 언론개혁이 정부가 주도하는 언론개혁이 되면은 그것이 또 하나의 언론 장악으로 보일 수도 그렇죠. 있고 뭐 이런 그런 두 가지 양날의 그 검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 양날의 검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누가 그랬는데, 그지? 검이라고만 말해도 된다고? 전원책이 그랬구나. 어이구 혼자 잘나. 아무튼 그러면 이건 검이잖아. 근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되는 학자들은 더더욱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토론회인데요. 거기에서 제가 오늘 아까 제가 올렸는데 좀 같이 읽어보고 싶은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정상화 시민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원연 정책위원회 때 무슨 말이 나왔냐면은 정상화의 개념이 무엇이냐, 어디까지를 요구하는 거냐, KBS, MBC에게. 그게 개념이 정확하게 서지 않으면 사람들을 설득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네이밍을 했어요. 뭐 되찾아오기, KBS, MBC 탈환, 별 이야기를 다 했는데 어떤 단어를 쓰면은 탈환이란 단어를 쓰면은 뭔가 그것이 그 KBS, MBC를 장악하겠다, 길들이겠다 이런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 그냥 정상화라는 의미로 쓰자라는 것이 이제 저희 나름의 정리였는데, 그렇다면 정상화란 말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 정책위원회 내에서 그때 얘기할 때 정상화의 개념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에게 그걸 설득해야지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너무 과격한 행동이라고 보는 이 KM 정상화 시민행동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양한 그 격차, 그러니까 온도차가 너무 크잖아요. 근데 우린 너무 절실하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제가 본 그 글에서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개혁적 민주정부의 언론 정책에 대해서 제언을 한다 하면서, 이거 서울대 이준훈 교수가 쓰신 발제문이었는데 마지막 결론인데 거기서 정상화, 첫 번째 정상화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첫 번째가 정상화고요. 두 번째가 혁신의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언론의 혁신의 기회. 세 번째가 민주적 소통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이거였어요. 근데 그중에 첫 번째가 정상화인데, 지난 정부 하에서 일어난 극단적이고 비정상적인 파행성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으로 시작해야 된다. 언론사 해직자 문제, 방통심의위의 내용 규제 문제, 공영방송 이사회 파행성 문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정상화를 추진하는 방법은 민주적 정당성의 범위 내에서 법치주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돼야 한다. 그런데 정상화란 것은 본디 부정을 교정할 것을 목적으로 삼을 뿐이다. 최종적 목표는 별도로 있다는 데 유념해야 된다. 이렇게 이분은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상당히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뭐냐면은 정상화라는 것이 우리가 KBS, MBC를 막 누군가가 막 장악해서 완전히 틀을 만주는 게 아니고, 지금 극단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그냥 정상적인 공영방송의 범주 안에 일단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언론들을, 공영방송을 어떻게 육성하고 그러잖아요. 아까 뭐 어떤 시민들은 정권 바뀌면 또 다음 정권에게 또 복종하고 이렇게 되는, 공영방송 맨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공영방송이 있어서 뭐해?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후에 우리가 제도를 좀 더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건 동의하고요. 지금 당장 우리가 시민행동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다 파헤치고
바로 잡는 고기까지만, 그러니까 교정하는 정도까지만이라도 일단은 시민의 힘으로 해보자. 그리고 이것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려면 반드시 시민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시민행동을 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혁신의 기회 제공은 우리 언론이 이제 너무나 많이 이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존 언론인들, 그러니까 좋은 언론사에 다니는 언론인들 위주만의 그런 그 언론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 시민의 힘들, 그 시민 기자들, 뭐 이 독립미디어 이런 사람들의 그 혁신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지원해줘야 된다. 그래서 혁신하는 언론인이 살아남는 분위기, 그런 토양을 마련해줘야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새 정부가 그런 정책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시민적 소통 역량을 강화해서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공적 토론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 공적 토론, 시민적 소통 역량의 강화에서 사실은 또다시 우리가 공영방송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영방송이 있어야지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는 최소한의 저희 김서준 선생님이랑 저랑 그런 말 많이 하는데, 막 운동장에서 놀다가 기준 하잖아요. 그런 그 기준을 잡아주는, 줄을 설 때 기준을 잡아주는 게 공영방송이거든요. 공영방송이 딱 가운데서 기준을 잡아주면 엄청 혁신적인 방송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것의 어떤 저널리즘의 딱 가운데에서 서서 제대로 보도하고 그러니까 다수 어떤 그 정책 자신들의 그 정치적 꿍꿍이로 보도하는 게 아니고 딱 그 국민의 눈에 서서 그냥 보도하는 그런 것들을 공영방송이 해줘야지만 더 진보적인 방송도 나오고 더 보수적인 언론도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희는 목요일 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요일 날 저는 일단 방송을 못 하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저는 그냥 저희 발족식을 생중계로 그냥 보여드릴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녹음해서 굉장히 그날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하시면서 저희가 부탁드리는 건 딱 그거 하나거든요. 많은 좋은 콘텐츠를 만들 건데요. 그거를 많이 직접 보시고 도움방송이 정말 필요하구나,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해야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KM이 파업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적폐들을 내보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야지만 해직자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딴 데 가서 뭐 다른 일 하고 있는 정말 좋은 언론인들이 다시 MBC, KBS에서 모여서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방송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저는 그게 정말 올 가을로 뭔가 좀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의견 봐주시고, 콘텐츠 뭐 뭐든지 내면 많이 봐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친구들한테도 냉소적으로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기왕이면 좋게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론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목적은 딱 그거 하나예요. 여론을 만들자. 공영방송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만들고 KM에 있는 적폐 세력들을 빨리 정리하자. 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고요. 저희는 오늘 굉장히 바빠서요. 내일 다시 방송할 때까지 살아남기를 기대합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92-0181입니다.